제일 첫 번째 연사인 최재광 교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받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최재광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모법인 노동안전위생법, 그리고 최근에 제정이 됐죠. 중대재해처벌법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에 1월 8일에 국회를 통과해서요. 1월 26일 제정이 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제정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 2011년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고, 14년에 세월호 사고, 16년에 구의역 김군 사고, 18년에 태안 화력발전소 김영균 사고 등을 통해서 중대재해 처벌에 있어서 법인이나 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 정부에 관련된 책임자 처벌이 너무나 미온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그러니까 이러한 중대재해 자체가 기업의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상에 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 같은 이유로 2019년 1월 15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각국의 산업안전 관계 법령이 다 있지만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81년에 제정이 되고 2021년 현재까지 두 번이나 전부 개정이 됐다는 점입니다. 전면 개정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 법의 구조로는 그 법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상의 기초가 돼서 그 구조를 전부 다 뜯어 고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게 타법에서 왜 발견될 수 없냐? 뭐 여러 가지를 원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 실익이 없다. 그리고 현장에서 적응하게 초래되는 혼란이 너무 크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타법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없는데요. 자,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두 번째 전면 개정됐을 때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의 보호 대상이 기존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확대됐고요. 그것이 제1조 목적에 분명하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지권이 부여되고 그로 인한 어떤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확보 수단이 마련이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초강수의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 대상이 사업주나 또는 행위자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또는 경영 책임자 등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 발표된 물론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지만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제2조의 정의 구정에 있는 9호의 경영 책임자 등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좀 현장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좀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고 특이하게도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헌법의 기본 원칙인 책임지위 원칙이라든가 명확성의 원칙, 포괄 위임 금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또 이 법의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영계나 노동계가 곧바로 바로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그거 자체는 이 법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해서 그만큼 뭔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더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용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말하는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 이외에는 전부 다 사업장이 적용이 되죠.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요. 나머지 뭐 중대재해 정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 내용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8조, 39조의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그리고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약 800여 개 조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 데 반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규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사항은 또 하위 규정으로 위임해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이 나와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처벌 수준도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 자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훨씬 더 강하죠. 그만큼 뭔가 처벌을 목적으로 물론 후단에 예방이라고 하는 어떤 수식어를 단서조항으로 달았지만 이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만큼 강한 규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와 발맞추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양형 기준도 거의
약 2배 이상 다 올라갔죠. 자, 그렇다면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그 목적 규정이 그 법이 지향하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조 목적을 형상화 시키면 이 세 가지 수단, 세 가지 그림으로 나눠 놓을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밑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확립이고요. 또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법인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게 원문이고요. 밑에가 이제 번역문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자,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책임 체제의 명확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책임의 소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책임의 체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는 자주적 활동의 촉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1의 5.3절이고요. 번역해 놓은 부분을 보면 5.3절에는 조직의 역할,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따지고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줄을 보시면, 아니 줄을 보시면, 주석을 보시면 실행 책임과 결과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에서 말하고는 책임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책임의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행 책임과 결과 책임. 실행 책임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듀티, 의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즉 이 실행 책임, 리스판시빌리티와 이 결과 책임, 어카운티빌리티가 합쳐진 게 책임의 체제가 되겠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 책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그 모법의 목적사항에서 중요한 부분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서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실화를 꾀하고 효과적인 어떤 안전보건 수준 자체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죠. 자, 구체적 법적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율안전보건 관리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자, 책임의 소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책임이 우리가 상정하지 못했던 나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만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예방의 관점으로 법의 취지와 맞지가 않죠. 또 적극적 자율안전보건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면 자율안전보건 관리에 있어서의 내용이 빠졌다라고 아니면 의미가 더 약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사항이 제대로 명시가 되려면 기존의 안전보건 기준 확립하는 것 물론이거니와 책임의 소재가 아니라 책임의 체제로서 리스판시빌리티와 어카운터빌리티의 책임사항에 대한 의무 규정이라든가 어떤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항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 플러스 자율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빈약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8조에 뭐라고 됐냐면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게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세 번째, 3호에 보면 파악된 유해 위험별 위험성의 추정, 그러니까 저 후단의 설명을 보면 상식으로 잡아서 2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총 공사 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이 3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성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험성 결정이라든가 또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될 위험성 감소 조치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될 수 있겠고, 위험성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의 크기, 즉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요지가 될 텐데 이것을 생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성 평가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7년에 요거는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법으로서 외국에 있는 법을 그대로 들여와서 물론 우리나라 사업 환경에 맞춰서 제대로 바꿔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모법인 기업과실치사법,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니까 뭐 하나씩 잘 설명드리진 않고요. 간략하게 대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의무주체인 개인에 대해서는 기업과실치사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요. 재해 종류에 대해서도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에 있어서만, 또 과실 유무도 중한과실, 중과실에 있어서 한정해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벌에 있어서도 개인은 처벌하지 않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도 기업과실치사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법적 규제를 제대로 컴플라이언스 준수하는 것 자체는 안전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죠. 역사적 배경에서도 봐도 안전관리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보면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적인 접근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술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80년대 후반을 넘어서 가지고 9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시스템적인 접근하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문화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유 자체는 안전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난 정립된 개념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상정하지 못하는 조건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 복합적인 요인들, 개인적인 어떤 자잘한 요인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 위험성을 더 높인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기초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수의 기관들이라든가 많은 여러 어떤 이론가들이 그 안전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5가지 레벨로 안전 문화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무시하는 문화부터 시작해서 학습하는 문화까지 쭉 어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특성은 뭐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 문화 수준을 보면서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규제에 따라서 그대로 간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합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전면 개정까지 하면서까지 굉장히 강행적인 어떤 규정을 계속 올려왔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어떤 규제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다. 그리고 계속 모호하게 위임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 기회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 법적 규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법적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준의 우리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점검을 하고 그에 말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적합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 문화 중에서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조직 문화가 즉흥 문화나 관리 문화에 있다면 새로운 다음 단계의 문화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어떤 조직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는 조건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탑 매니지먼트의 리더십이 되겠죠. 자, 근데 그 리더십 자체가 우리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 전부가 아니라 안전관리의 스타팅 포인트, 처음 시작되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 구성원들의 팔로우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올리려고 하고 의식 수준을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행동규범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안전문화가 보다 더 높은 상태로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체육경진의 신념이나 가치 행동, 즉 이 커미트먼트가 그 구성원들, 그 조직의 철학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뢰성 있는, 믿을 수 있고 일관되고 가시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런 지각된 가치나 철학, 그러니까 조직의 철학 자체가 그 전 구성원들의 행동 규범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상이 적절히 따라줘야 된다.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죠. 경제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겠고, 조직에 있어서의 더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어떤 승진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동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인정이라는 요소로 또 보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체육경영진의 어떤 리더십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구성원들의 어떤 보상에 의한
가치 철학이 내재된 행동 규범으로 나타나는 것이 역사적 사건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레이첼 카슨이라고 해서 유명한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프랜시스 켈시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제대로 막아내신 분들인데요. 레이첼 카슨 같은 경우는 1939년에 스위스의 학자인 그 파울 헤르만 밀러가 살충제인 DDT의 효용성을 발견해서 194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신이 내린 물질이라고 해서 전부 다 엄청나게 칭송하고 또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적용을 해서 뭐 살충제나 어떤 해로운 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유해성을 고발한 인물이 바로 레이첼 카슨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그 어떤 효과를 그냥 맹신하고 그 약품에 의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이 의약품의 어떤 해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알아낼 수 없었겠죠. 예. 이런 분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지구의 날도 제정이 됐고 1970년도에 그리고 미국의 환경보호청 설립되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1972년에 주요국에 DDT가 사용 금지되는 이런 쾌거를 이뤄내고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은 프랜시스 켈시라고 하시는 그 캐나다의 약약 박사인데요. 자, 이분이 한 일은 1950년대 독일의 제약사인 그린엔탈에서 콘테르간이라고 하는 약물을 개발합니다. 자, 이거는 진정작용과 수면작용이 있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 의학적인 어떤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입덧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입덧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복용을 하기 시작하죠. 이 콘테르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명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수출이 되는데 이 캐시라고 하는 분이 그때 당시에 FDA의 말단 심사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대 제약회사가 이미 그 효과가 유럽 전역에서 입증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고 하는 그 약을 만약에 미국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단 조사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그걸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고 바로 승인을 내줬을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류가 미비하다. 자체 실험 자료를 더 가져와라. 태약에 미치는 영향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나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6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의 부작용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유럽 전역에 1만 2천 명이 넘는 기형아가 출산이 되고요. 예, 뭐 그 이외에 뭐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분의 어떤 그런 주의 깊음, 뭔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기형아의 출산을 막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어떤 이런 큰 역할 자체가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 문화를 구성하는 이 어떤 리더십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더십에 대응하는 이 팔로우십, 각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그들의 행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업무와 직결이 됐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많이 발휘되겠다. 그것이 바로 안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전제일, 세이프티 퍼스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행동 자체를 우리가 일상화하는 것, 그런 것은 어떤 규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안전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내재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미나리의 한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나리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할머니가 손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뱀이 겨워하고 있는데 그걸 본 손자가 뱀한테 돌을 던집니다. 이때 할머니가 하는 대사가 바로 이거예요.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거야. 숨어 있는 게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란다. 라고 하는.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런 것이 유해위험 요소, 이런 거 해저드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비가시적인 것은 가시적으로 만들고 가시적인 것은 그대로 파악해서 그 위험들을 결정하고 하는 일상생활에 우리 행동에서 위험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이 행위로 옮겨지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런 것들이 모이면 안전문화가 조성이 되고 더 발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고요. 자, 임동호 박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